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고혜림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우리 스튜디오를 흥겹게 만들어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가수 주민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기에.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주미입니다. 그대는 나의 운명과 수원 화성의 노래를 받아서 가수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가수분 모셨으니까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요. 또 인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수분께서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가수라는 직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 그 시작점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독거 어르신들 좀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봉사를 좀 하면서 좀 어르신들께 좀 외롭지 않고 좀 서로가 이렇게 친구를 만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노래 강사라는 그 자격증을 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배우러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서 이제 노래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또 우연치 않게 아는 지인분 통해서 강사로만 하지 말고 노래도 한번 받아봐라 해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을 좀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가수이자 작곡가이신 정음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께 이제 만나서 이제 그대는 나의 운명이라는 노래, 그 노래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받았다가 또 2018년도에는 수원 화성이라는 노래를 또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원래 가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네. 게 아니고 봉사활동을 다니다가 이 노래로 봉사하는 쪽을 또 생각하셔가지고 강사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그게 또 이어져서 가수로 이렇게 활동이 쭉 이어지게 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 근데 좀 음악을, 그러니까 노래를 좀 잘 부르셨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참 좋아했었어요. 좋아했었고 또 이제 뭐 합창부 예, 이제 계속 그렇게 또 하다가 또 워낙에 노래를 좀 좋아했던 편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뭐 가수 활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뭐 학창부를 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가수라는 직업을 선택할지는 꿈에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원래는 계획은 없었지만 이 가수라는 직업을 하게 되셨는데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수로 노래를 생각하는 매력 어떤 점이 있을까요? 노래의 그 매력이라는 거는 노래는 제가 제 안에 잠재 있는 감정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노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의 매력에 좀 빠지게 됐던 상황인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 네. 감정을 여러 감정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저한테는 그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님은 주로 음악 노래 하실 때 어떤 감정을 주로 넣어서 하시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사에 제가 주인공이 돼서 그 감정으로 노래를 좀 이렇게 부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 노래 가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활에 다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그 감정에 따라서 노래를 또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배우들이 연기할 때 네. 그 캐릭터에 확 몰입을 해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노래를 하실 때도 그 가사말에 감정이입을 푹 하셔가지고 음악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음악 활동도 쭉 해오시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있을까요? 사실 노래라는 거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정말 가수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그 3분이라는 그 기간이 짧지만 그 기간 동안 그 노래에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 구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알면 알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깊이가 좀 물이 올랐을 때는 내가 한 단계 더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저를 바라보고 있는 관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부르려면 또 가수가 또 그렇게 좀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 굉장히 성격이 약간 섬세하시고 되게 감상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걸요? 네, 너무 감성적이어서 눈물이 좀 많습니다. 아, 눈물이 네. 많으시군요. 네. 감정이입을 또 워낙 잘하시고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남이 봤을 때 또 다른 점이 있으니까 또 이 주민님이 생각하는 나만의 가수로서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뭐 특별하게 할 거는 없는데요. 일단은 장점이라는 거는 저의 노래를 들음으로써 좀 이렇게 관객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그게 장점이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신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뭐 2017년, 18년에 걸쳐서 음반도 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2017년도에 그대는 나의 운명 하고 또 2018년도에는 수원 화성이라는 노래를 이제 받게 되면서 그 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아, 너무 아쉬웠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조금 노래를 좀 많이 홍보 좀 하고 하면서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가수의 일로 다시 또 이렇게 접어서 이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제 활발하게 또 활동하시고 이 음반도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대는 나의 운명 그리고 수원화성 이렇게 곡 두 곡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는 나의 운명이라는 노래는 사랑을 했던 그런 감정들을 좀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리게 하는 그런 노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좀 감성적인 노래입니다. 네. 어떤 또 가사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가사에는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랑했던 그 감정을 그리게 하는 노래. 그대는 나의 운명. 네. 그러면 이것도 안 들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지금 무반주로 불러야지만 혹시 한 소절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좀 목이 좀 많이 잠겼는데요. 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혼자라는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 알면서도 예전엔 사랑을 몰랐던 나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네. 노래가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뭔가 약간 구슬픈 느낌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수원화성이라는 노래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수원화성 노래는 뭐 우리나라의 영승지이죠. 뭐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돼 있는 수원화성인데 좀 세계적으로나 조금 더 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래로도 이렇게 수원화성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수원화성이라는 노래를 자체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내용이 이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네. 또 세계적으로도 진짜 노래가 제가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좀 이제 많이 지금 노래가 유명해지고 그러면 뭐 세계적으로도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만의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또 그냥
수원 화성이 아니라 또 정조대왕 또 효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성이고 하다 보니까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이라는 거를 좀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새로운 느낌이에요. 또 이렇게 문화유산을 알리려는 이런 애국심을 기반으로 한 음악. 네. 이 노래도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 노래는 트로트 폼이면서도 좀 이렇게 국악적인 그가 같이 어우러져서 부르면 좀 더 좋을 수 있는 노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한 소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달산 13리 성곽길 따라 수원화 성명물이 있구나 정조요심 지극정성 행궁에 이르니 어느 누가 병성내 마다하리요. 네, 여기까지.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겨서요. 네. 이거는 수원에서 꼭 행사에 불러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걸요? 네. 네, 이거 완전 수원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음악이어서 수원에 계신 관계자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눴는데 뭐 가수로서도 그렇고 뭐 한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뭐 인생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가수로서 이 지점까지는 이루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특별한 목표보다는 지금 현재 저는 제가 이렇게 가수로 활동할 수 있는 자체가 저의 목표가 지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앞으로는 좀 가수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좀 알려져서 제가 많은 활동도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관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생겨서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저의 이제 목표이고 그리고 또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가수면 무명 가수보다는 그래도 화면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또 이제 가수로도 활동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또 그런 목표를 또 갖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수로서의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음반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음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뭐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활발한 활동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뭐 더 이제 지금까지 뭐 코로나 걸려서 활동도 많이 못했고 그동안에 또 노래도 많이 연습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좀 노력도 많이 하고 더 많이 배워서 좀 그렇게 좀 이왕이면 TV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수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 계획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날씨도 좋아졌는데 행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실까요? 아직까지는 좀 없어요. 없고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그 노래 이제 봉사 차원에서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무대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그 노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흥겹게 놀아드리고 또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네. 저의 이제 그 저기를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악으로 재능 기부도 하시면서 내공을 쌓는 시간을 보내겠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특히 전국에 계신 많은 관계자분들 찾아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이야기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이줌이라는 가수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노래를 부를 때 좀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저 또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예뻐해 주시고 또 저처럼 또 이렇게 가수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좀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하다 보면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음악에 대한 사랑도 가지고 있으시고요. 계속해서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가수 주민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최근의 경제 이슈들 알기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주제로는 식품 업계를 강타한 저당 열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저당 제품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기존 음료나 과자류에서 시작된 저당 트렌드가 이제는 간장, 고추장, 비빔면 소스 같은 전통적인 식품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간장과 고추장 같은 전통 식품마저 이 저당 트렌드에 합류를 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대상이 출시한 로우태그 제품이 있는데요. 저당 고추장과 비빔면 소스, 된장찌개 양념, 맛간장 등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당 제품은 식품 표시 광고법상 당류가 100g당 5g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무설탕 제품 경우는 0.5g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 제가 실제로 마트에서 많이 보기도 했는데요. 실제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을까요? 네,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롯데 웰푸드는 무설탕 브랜드 제로를 출시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51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제로 초코파이는 출시 50일 만에 600만 개가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판매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저당 트렌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업계에서도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고 다양한 저당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저당 제품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K-뷰티 시장을 이끄는 인디 브랜드 열풍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인디 브랜드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 인디 브랜드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13% 증가해 3조 7천억 원을 기록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인디 브랜드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말은 들려왔었는데 왜 이렇게 인디 브랜드들 급성장을 하게 된 걸까요? 네, 가장 큰 이유로는 품질과 디자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때문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특히 고가의 명품 브랜드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까지 좋은 중저가 인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인디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ODM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코스맥스가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지난 한 해에만 화장품 브랜드 157개를 새롭게 개발하고 국내외에서 783개 제품을 출시하는 등 놀라운 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ODM이라는 용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ODM은 제조업자 개발 생산을 의미합니다. 즉, 제조사가 제품의 기획부터 개발, 생산까지 모두 담당하는 방식인데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에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의 변화하는 요구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최근 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인디 브랜드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시장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인디 브랜드 시장 덕분에 화장품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 앞으로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세 번째 주제로는 가정의 달이죠. 급등하는 외식 물가에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부담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외식 수요가 늘어났지만 식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겹살을 비롯한 외식 메뉴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외식 물가 지수가 1월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메뉴로 삼겹살이 있는데요. 현재 삼겹살의 가격은 200g 기준 2만 원을 넘어서면서 뉴 노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외에도 회, 중식, 분식 등 거의 모든 외식 메뉴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했고요. 1등급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의 경우 1kg당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2%나 증가했습니다. 네,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저도 외식을 하게 되면은 정말 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이렇게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격 상승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주요 원인으로는 수입 물가 상승과 함께 국내 도축 물량 감소로 인한 육류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게다가 계란이나 가공식품 역시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수입산 돼지고기와 계란 가공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네, 저도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외식 물가 상승이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 미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소비자들은 이러한 외식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직접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외식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정의 달 행사와 가족 모임을 집에서 직접 준비하는 예가 많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외식업계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외식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의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효민 아나운서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노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최근에 부동산 경매 시장의 동향 그리고 그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세종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 시장의 화랑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볼까요? 오늘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매 시장에서 세종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의 낙찰률이 매우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설과 같은 정치적 기대감으로 인해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부동산 경매는 주택 매매와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통해 저렴하게 경매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세종시의 아파트 이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가 있는지 세종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짚어볼까요? 네, 지지옥션의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주거시설의 낙찰률 47.7%로 전국 시도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의 27.6%에서 20.1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종시 아파트 경매의 주요 특징은 낙찰가율이 82.3%로 계속해서 이 80%대를 웃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정동 가온마을 12단지 전용 101m2 아파트 경매에는 24명이 응찰을 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는 최근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설이 다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정치적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세종시 아파트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장 반응 역시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정동 가온마을 12단지와 같은 아파트들이 경매에서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 때문에 세종시의 경매 시장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세종시에서 아파트의 이 상승률 굉장히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서울의 경매 시장 상황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종시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세종시의 상황이랑 서울의 상황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자면요.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달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64건으로 전날에 비해서 53%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도 경매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불타오르고 있다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경매에서 낙찰률은 44.3%로 상승했으며 낙찰가율은 97.2%로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일부 지역, 예를 들어 광진구와 동작구의 아파트 낙찰률은 각각 100%를 기록하며 경매 시장을 이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성동구의 경우에는요,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110.8%에 달하며 2개월 연속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성동구와 같은 이런 인기 지역에서의 높은 낙찰가율은 서울 전반에 걸쳐 시장 회복에 신호탄을 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주거 수요가 많고 주변 인프라와 교통망의 발달로 인해 경매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 보입니다. 네, 서울의 일부 지역,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워낙 그런데 경매 시장에서도 역시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면서 인기가 굉장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또 아파트 경매 시장 어떤 분위기를 띠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전국적으로 살펴보자면 지난 4월 한 달간 아파트 경매 건수는 3,075건으로 전월에 비해서 약 10% 정도 증가한 수치 보여줬습니다. 이는 이런 경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전체 낙찰률은 40.1%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했지만 낙찰가율은 87.3%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낙찰가율의 상승은 경매 시장의 활성화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매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변화는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의 인기 있는 지역들이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반면 일부 지역은 시장의 침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지역별로 다소 차이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경매 건수의 증가와 낙찰가율의 상승은 경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매 건수가 증가한 점, 그리고 낙찰가율이 상승한 점, 이 두 부분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경매 시장의 상승세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상승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대출금리 하락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경매 시장에서 자금을 대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하기 더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설과 같은 정치적 기대감 역시 세종시와 같은 지역의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규제 회피 수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7월에 예정된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규제 강화 전에 이런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회 유찰된 아파트나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단독주택들이 낙찰되면서 낙찰률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경매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 경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따로 공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경매 시장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제 앞으로의 전망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향후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 강화 그리고 대출금리의 변동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7월 예정된 DSR 3단계 시행 전후로 규제 회피성 수요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정치적 리스크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 전반의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 이 상승세는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방 경매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높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세종시와 같은 지역들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에도 이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크지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 아파트 시장의 급등과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종시의 집값 상승은 단순히 지역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 천도론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세종시의 집값 상승을 같이 견인해주고 있고요. 특히 행정수도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주장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종시와 같은 정치적인 요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또한 주거 안정성과 균형 잡힌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 특히 세종시 중심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도 오늘은 경매 시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노무 아나운서와 마켓 트렌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의 축제, 전시, 맛집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화인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인 아나운서, 이번에는 공연 축제, 이런 모음집 같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다고요? 맞아요. 서울시에서 앞으로 열릴 예정인 이 공연과 축제들을 한 번에 모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총 5개 행사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야외 공연 즐기러 떠나볼 텐데요. 야외 공연 혹시 즐겨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그 잠실에 재즈 페스티벌인가요? 오. 그거 가본 기억이 있어요. 저도 약간 콘서트나 이런 거는 야외에서 즐겨본 적이 있는데 근데 오늘은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야외 클래식 공연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주요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무료 야외 콘서트 공연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2025 서울시향 강변음악회 공연인데요. 이번 야외음악회는 시민들이 클래식 음악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대형 야외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선착순으로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야외이다 보니까 자연과 함께하는 기분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6월 13일 금요일과 14일 토요일에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 무대 앞에서 열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연, 2025 서울시향 파크 콘서트가 9월 2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는 북서울 꿈의 숲 청운다번에서 열릴 텐데요.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수준 높은 연주와 클래식까지 동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연들의 세부 프로그램과 출연진은 향후 제대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클래식 하면 실내에서 듣는 것만 생각했는데 실외에서 듣는다고 하니까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슷한 야외 프로그램 또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서울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좀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로 거리 피아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아노 서울인데요. 서울문화재단에서 도심 곳곳에 거리 피아노를 설치해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첫 선을 보였던 피아노 서울인데요. 이때는 서울숲, 노들섬, 어린이 대공원 등 시민들 발길이 많은 곳에 자리를 잡았고요. 작년에 거리 피아노를 활용한 찾아가는 공연을 총 32회 운영하면서 예술인 149명, 시민 3,698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학로, 반포한강공원, 홍대 레드로드 등 서울 5개 권역 14대의 피아노가 배치돼 있고요. 연내에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피아노를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SNS에 샵 피아노 서울 해시태그와 함께 연주 영상들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커뮤니티 형성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생활 예술 동호회 등과 연계해서 시민 피아노 연주 콘텐츠도 제작하고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참여를 더 독려할 거라고 합니다. 네, 저도 길을 가다가 이렇게 피아노 치는 분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막 사진 찍고 영상 찍기도 하잖아요. 이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참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은데요. 확실히 예술 프로그램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닌데요. 네 번째 소개해드릴 축제는 2025 예술의 봄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일상 속 예술 활동을 즐기고 사랑하는 시민 예술가가 주인공인 축제인데요. 숲속에서 즐기는 모두의 예술 피크닉으로 예술을 해보다 예술이 피어나는 봄이라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가든에서 열리고요. 5월 24일 1시부터 단 하루만 운영이 됩니다. 스윙댄스, 포크기타 연주, 비보이, 팡고 등 시민예술가들의 공연들이 다채롭게 열리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시민예술가 공연 무대 10팀과 초청 공연 3팀으로 일부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2부는 옥상 달빛과 밴드 동물원 무대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시민 예술가가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뜻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외에도 이 축제에서 다른 축제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공예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공예 인물화, 책갈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가족 및 어린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 등도 있습니다. 이 그림 그리기는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선착순 300명에게는 전용 도화지를 제공할 거라고 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같은 도구를 자율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작가 농부 마켓까지 이렇게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는 축제입니다. 네, 농부마켓 정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원이랑도 잘 어울려서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여러 행사들 쭉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행사만 남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마지막 행사는요. 2025 서울 세계도시 문화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이번 달 5월에 열리는데요. DDP에서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전 세계인의 글로벌 축제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세계도시 문화교류 축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문화와 공연, 전 세계의 먹거리까지 문화로 동행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무려 68개국에서 참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통 의상 체험, 이탈리아 서커스 공연, 뉴질랜드 마리오족의 전통 공연 등이 준비돼 있고요. 먹거리로는 헝가리의 랑고시, 브라질의 아사이볼 등 정말 다양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음식들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K푸드 존으로 라면, 바나나 우유 등 이 한국 음식과 디저트도 있다고 합니다. 5월 24일 개막식에는 퍼레이드가 같이 진행되고요. 참여형 이벤트로는 전통 의상을 입고 참여하는 인터내셔널 멍때리기 대회 등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축제 행사들을 모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일정들이 모두 다르니 잘 체크하셔서 행복하고 힐링하는 문화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한꺼번에 안내해 주셨는데요.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각자의 취향대로 마음껏 골라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화인 아나운서의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기술이지만 조금 특별한 기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농업기술과 어떻게 기술과 연결이 될까 싶은데요. 들판 위의 혁신, 바로 정밀농업과 IoT 기술을 결합한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흙과 만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시나요?
네, 이 흙 위에 펼쳐지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오늘 정말 흥미로운데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IT나 반도체, 로봇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산업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번에는 농업 같은 전통 산업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기술 뉴스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을 받은 뉴스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농업 현장에서는요, 센서, 그리고 AI, 드론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은데요. 바로 IoT 기반 정밀 농업 덕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토양 센서가 실시간으로 수분과 영양 상태를 측정하고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시점에 물을 주고 그리고 비료를 뿌리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IoT 센서와 그리고 위성 기반 모니터링, 자동화 농기계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농사도 이제는 데이터 경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 단순히 농사를 잘 짓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을까요? 네, 저도 농업 기술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연결이 있을지 참 궁금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GCO 그리고 트리블 같은 글로벌 농업기계 기업들이 있고요. 이들은 자율주행 트랙터, 그리고 정밀 파종 기술, 실시간 데이터 기반 수학 기술을 통해서 기존 농업의 효율성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첨단 기술이 결합이 된 농기계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움직임은 또 어떨까요? 네, 국내도 알아봐야겠죠. 국내에서는요, 정밀 농업과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기술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농촌진흥원에서는요,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 특화 작물 기술 동향기를 통해서 지역별 특화 작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는데요. 또한 지능형 스마트팜 플랫폼 수출 연구 사업단이 있는데요. 국내와의 스마트팜 시장의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물과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스마트팜 기술이 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이렇게 통해서 해외 진출까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농업이라고 하면은 일단 1차 산업이니까 1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점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술이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산성과 그리고 자원 효율.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센서 기반 스마트팜은요, 물, 비료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절감한다고 합니다. 동일 면적에서 작물 수확량을 높이는 데 성공하고 있고요. 또한 농업 데이터 기반의 유통 시스템에도 영향을 줍니다. AI가 기후와 그리고 작물 상태를 분석해서 최적의 수확 시점을 예상하고요. 시장 가격과 수요까지 예측한다고 해요. 그렇게 통해서 자동 출하를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네,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의 규모가 어떤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시장의 규모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 농업 시장은요, 2025년 기준 87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 IoT 시장은요, 16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텔라틱은요, 토양 데이터 분석 기술로 지속 가능 농업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농업이다 하면은 일단 전통 산업으로 기억이 되실 텐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핵심 용어에 대해서 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 짚어봐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용어일까요? 네, 농업하면요, 가장 처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 농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밀 농업은요, 말 그대로 작물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췄고요. 정밀한 농업 방식을 뜻합니다. IoT 센서, 그리고 위성 영상, 드론, 토양 분석 기술을 통해서 이 구역은 수분이 부족하니까 물을 더 주고
그리고 저 구역은 지수가 가다하니까 비료를 줄이자라는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별 맞춤 처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정밀 농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농업도 데이터 기반으로 확실하게 정밀 의학처럼 개별 처방을 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흑위에 펼쳐지는 데이터 혁명이다라는 말이 적합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기술과 경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한 줄 요약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정밀 농업은 논밭 위에 펼쳐진 데이터 혁명이며, 그리고 기술을 읽는 농부가 곧 농업의 투자가 되는 시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곧 미래의 식량을 책임지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한 줄 요약 굉장히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논밭 속의 혁신 이야기 정말 깊이 있게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정밀 농업이 여러 가지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투자의 핵심이 될지 계속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의 테크노믹스였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벌써 초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한 오전과 자외선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